전북 완주군 함내읍에 있는 나라슈퍼라는 데에 3인조 강도가 됩니다. 강도치사 혐의로 6년 그리고 4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증거가 없습니다. 자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백도 너무 부실합니다. 뉴스 화면을 보면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앞에 기자도 있고 아니면 가족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만 버티면 되는데 그럼 요거만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인 범죄의 트렌드는 1994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년에 한 166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 총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질과 양을 봐야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건 이제 좀 잔혹한 범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의 범죄들 이런 것들과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거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다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검거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분모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를 범죄로 인식한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범죄들 또 하나는 예전에는 SNS를 통한 모방범죄라든가 자극에 의한 범죄들이 비교적 적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럼으로써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서버를 외국에 둔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거율 자체가 줄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CCTV도 많고 지금 지문이나 DNA 기법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오히려 검거율이 줄어든다.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만큼 범죄자들이 범죄 수법을 배워서 회피하는 능력이나 기술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의 숫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의 발전과는 비교적 독립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법이 늘어났으니까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허수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의 평균적인 범죄 검거율이 60에서 7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95%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숫자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사회 시스템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범죄의 전제 그냥 다 갖다가 줄줄이 그냥 엮어서 잡아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죠. 조폭들이나 아니면 범죄자한테 일종의 끼워 팔기도 하고 이 범인이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받아 안게 하는 경우 이게 90년대 얘기입니다. 원래 범인이 아닌데도 일부 갖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범죄의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검거율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 시대에 살았지만 꼭 그렇게 안전했었던가? 라는 데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춘재 연쇄살인에서 8차 사건에 윤석열 씨가 20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재심받아서 억울함을 풀었던 사건 80년대에 그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걸 수사했던 경찰들이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화성 연쇄살인 말고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말하는 함내 나라슈퍼 사건이라는 겁니다. 1999년 2월 6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도 전혀 범인이 아닌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실제로 실형까지 살고 그 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진 이 사건인데 사건 자체는 1999년 2월 6일 날 새벽에 발생을 합니다. 전북 완주군 함내읍에 있는 나라슈퍼라는 데에 3인조 강도가 됩니다. 당시에 그 안에는 박 씨 부부와 유 씨 할머니라고 하는 피해자 셋이죠. 이들을 이제 묶어놓고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단순한 강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근데 그때 유 씨 할머니가 입을 막은 테이프 때문에 질식사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단순 강도에서 강도치사 사건으로 변했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3명의 소년이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소년들 갓 18, 9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범행에 대한 경험치도 훨씬 낮았던 소년들이었죠. 그리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되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강도치사 혐의로 6년 그리고 4년을 받았습니다. 마치 짜놓은 듯이 이렇게 좀 진행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너무 자백스러운 거예요. 그 자백스럽다는 말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알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 자백입니다. 범인은 자기의 시점으로의 자백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3인칭 시점으로 자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강도를 해서 절취했던 금품과 액수 자체가 적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체적인 사실이 피해자가 착각해서 경찰에 진술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3내 3인조가 진짜 범인이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액수의 금원과 금품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피해자가 착각해서 경찰에 잘못 진술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진술서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 조사를 했던 경찰이 3내 3인조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진술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3내 3인조의 소년은 글을 쓰기 어려운 상태, 글을 몰랐는데 그 진술서 자체는 너무 논리정연하게 사건의 전후관계가 서술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가 과연 누가 쓴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범행 현장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검증 때 이 3인조들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를 당시에 경찰들이 뒷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킨 것이 유족들이, 거기 있는 피해자분이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동영상 같은 거라든가 뉴스 화면을 보면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카메라 앞에서. 근데 사실 그건 허위 인터뷰, 허위 자백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일종의 세뇌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깊은 고통과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주입받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허위 자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그 앞에 기자도 있고 아니면 가족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끝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또 경찰이나 검찰에 다시 구속된 상태로 된다고 하면 그 공포심, 연결된 공포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허위 자백과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문도 많이 했고, 근데 뭐 이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압박이죠.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한 무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여기서 자백하지 않으면은 더 심한 고통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 건에서 허위 자백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만 버티면 되는데, 그럼 요거만 버틸 수 있는 그 요거만이 얼마일까요? 심리적으로 요거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넘어서야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해주면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인정하고 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한 나쁜 경찰이 하는 나쁜 기법이죠.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나중에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용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수용 중에 부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에 삼내에서 벌어졌던 강도 사건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백이 너무 실제 사건과 동일해 갖고 부산 검찰청에서 전주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일종의 문의했던,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범의 자백은 그냥 자백일 뿐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재심이 있어야 되고, 재심을 하려면 재수사를 해야 되죠. 재수사를 위한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부산 3인조의 범행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 자백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2000년 1월에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은 전주지검이니까. 그래서 3내 3인조와 부산 3인조를 대질시켰고, 하필 그때 이거에 담당하는 검사가 3내 3인조를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그 다음 과정에서는 부산 3인조가 사건에 대한 이 자백을 일종의 철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질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했다고 하고 실제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했는데, 근데 이거를 끝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이 사건은 3내 3인조가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고 이미 다 끝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진짜 진범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3내 3인조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은 사실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재판했던 판사들, 검사들, 수사관들, 그 사람들은 사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산의 3인조는 본인들이 거의 정확하게 현장 상황과 전주에 있는 3내 3인조가 하지 못했던 상황을 진술했어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범인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이 사건의 부산의 3인조의 진술을 인정해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의 검사는 말 그대로 속칭 개망신을 당하거나 심하면 징계까지도 먹거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판결했던 판사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했던 거는 굉장히 사건 자체가 녹록한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인 회의도 엄청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원칙상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수사 및 재심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 무죄 입증을 누가 해야 되나요? 입증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죄 입증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미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출소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뭘로 하겠습니까?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럼 요구는 어디에 하느냐? 경찰에, 그걸 통해서 검찰이 하겠죠. 그럼 그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건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기록 자체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얘기하면서 재수사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관련자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없다던 수사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재심 절차, 재수사 절차가 밟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2010년도 이후에 남아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기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형사사건의 재심을 우리나라 사법체에서 10건 아래입니다. 재심이 받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재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했던 판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법부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받아들였을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진짜 증거가 없습니다. 자백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백도 너무 부실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자백에 임의성이 있느냐, 임의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범인들이 자신이 한 범죄를 그대로 썼느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임의성도 없는 자백만 가지고 수사,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는 뭐 했느냐? 사실 아시다시피 변호사도 큰 역할을 못 합니다. 자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처구니도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현장에서의 증거를 사실은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 당시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이불을 막았던 테이프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그때 피해자분 중에 한 분한테 얘기했던 경상도 말실 쓴다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착실히 수집을 하고, 그 상태에서 범인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까지 했고, 이 정도라고 하면 동정전과자들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경험이 있는 범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했어도 범인 잡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그 소년들이 다른 좀 잡스러운 범죄로 경찰에 주목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이제 소위 소년 보호 처분이 비슷한 거였죠. 근데 하필 그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쟤네들 아니야?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툭 던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증거를 분석하고 뭔가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보다 쟤들을 조금 소위 말하는 족쳐보면은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누군가가 툭 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누군가 겁을 줬고 좀 강압적인 얘기 하다 보면은 소년들이 범인, 그렇게 해서 탕부에 보고했죠. 그때 그 뒤에는 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 관행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적어도 뭐 10% 20% 정도는 분명히 문제 제기했을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대세라는 거, 성과라는 거, 빨리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의 어떤 수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갖고 스스로 왕따가 돼갖고 홀로 수사했던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일종의 좀 약간 똘끼 있는 정의파가 있었고, 사실 그분의 노력으로 나라 슈퍼 이 3인조들이 재심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도 그와 영향이 있습니다. 수사 자료가 없이는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었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유가족 분이라든가 혹은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전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경찰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진실을
밝히기 노력했던 분의 노력이 결국은 빛을 발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6년 7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된 이후에 10월 28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전주지법이 2차 재심을 받아들인 데에는 결정적으로 진범의 자백과 수사 기록 핵심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죄가 된 거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됐으니까 확정이 된 거고, 그 뒤에 이제 관련됐던 판사, 수사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7년의 세월을 넘어서 3내 3인조는 억울함을 무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형사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량을 살면 안 되는 사람이 그 형량을 살았을 경우에 평균적인 일종의 1급 하루에 몇만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사실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과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거를 복역한 기간을 곱해갖고 주어지게 됩니다. 형사보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는 11월 1일 개봉되는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을 영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17년 만에 재수사를 한다는 장르적 재미까지 더해져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화 소년들에는 배타능 형사 황준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고 소년들에 대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재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실제로 재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한 수사를 재수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결이 되는 거죠. 재수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책임자가 영화에서는 최우상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당연히 그 사람이 방해를 하겠죠. 결국은 이 재수사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16년 후에 유일한 목격자가 나오면서 다시 또 사건이 재개되는, 이게 긴장감이 두 번 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에 이은 정지영 감독의 실화극 3부작입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감을 과시해온 한국 영화계 대표 설경구, 유준상, 진경, 허성태, 염혜란 등 충무로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총 출동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영화 소년들의 모티브가 된 실화, 삼내 나라스포 강도 치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무고한 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범죄자를 검거해야 하는 이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이 참 많이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형사 보상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어떤 잃어버린 세월이 과연 돈으로 해결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영화 소년들은 다가오는 11월 1일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연대가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선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무고한 세 소년의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아들 소희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근데 사건 났던 날 아침 승우는 건넌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뭐야?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